미안하단 말을 하면 딸의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는 처사가 되지 않겠소. 염치 없는 짓이지. 딸애는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알아가는 중일 텐데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해도 아이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배울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 사랑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언젠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기분을 자기 새끼에게 품겠지요. 살아간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그런 것 아니겠소.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이수진 작가의 작품 그리고 다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 시간에 세종호수공원은 사람들의 발소리로 가득했다. 연지는 자신의 발소리를 그 소리에 묻혀 은닉시켰다. 호숫가는 낮 동안 달아오른 땅거죽이 적당히 식어 청바지에 긴팔 셔츠 차림임에도 불구하고 덥지 않았다. 좋은 날이다. 근데 뭘 하기 좋은 날이지? 연지는 생각하며 발을 옮겼다. 눈앞의 풍경이 초점 없는 시야 속으로 들어오며 겹겹이 쌓여 보였다. 퇴근길에 일부러 호수공원 쪽으로 나온 그녀였다. 평소 이 시각이라면 시장 구석을 맴돌면서 반짝거리나 찾고 있을 터였지만 오늘은 바람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멍하니 걸으며 연지는 퇴근 직전 팀장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회의 자료들을 미리 뽑아두고 스테이플러로 연달아 종이에 철심을 박아놓고 있던 연지에게 그는 다가왔다. 힘들지? 연지는 손을 멈추고 그에게 들리지 않게끔 조용히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다. 아까 비상계단에 다녀온 뒤로 눈이 빨개져 있는 걸 팀장이 눈치챈 것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연지는 능숙하게 이미 수십 번은 했을 거짓말에 횟수 한 번을 더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자 팀장은 그녀를 향해 눈을 가늘게 떠보였다. 에이, 아니면서? 힘든 걸 알고 있으면 왜 물어보냐고 쏘아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연주는 애꿎은 스테이플러만 철컥철컥 눌러댔다. 대꾸 없는 연주를 보며 팀장은 그녀 자리의 파티션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2번 툭툭 쳤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알지? 그 말을 남기고 팀장은 자리를 떠났다. 연지는 그 모습을 보다 의자에 등을 기댔다. 책상 위에 종이 뭉치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버티라는 그의 말은 퇴근 후에도 가슴속에 무겁게 남아 산책로를 걷는 연지의 발걸음까지 버겁게 만들고 있었다.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정확한 날짜가 없는 그 말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위로도 격려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수도 없이 들어본 말이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되니까 조금만 버티라고 했고 그 말을 믿은 연지는 맹목적으로 달렸다. 물론 그녀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세상 사람 모두 남들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연지에게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공허했다. 그렇기에 버티라는 팀장의 말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무엇을 위해 버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문득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쑥 훑었다. 늘 보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애완견을 안고 오른 여자, 호수를 보며 긴 의자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노인들, 가방을 메고 빠르게 걷는 청년, 한손에 든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오는 단발머리 여자아이,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중년 여자들.
모두가 6월의 풍경과 잘 어우러져 있고 자신만이 억지로 깨맞춰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바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피해 연재는 빈 의자를 찾아 앉았다. 그리고 한동안 우두커니 원산을 바라보았다. 눈앞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뜨뜻미지근한 초여름 저녁의 날씨와 호수 위로 뿜어대는 분수의 물줄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경 삼아 무대인 것처럼 거침없이 아스팔트 위를 걷는 사람들은 연재에게 말해주는 듯 했다. 넌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잠시간 먼 곳을 응시하던 연재는 드디어 떠올렸다. 그래, 오늘은 내 삶을 정리하기 좋은 날이다. 여름의 소나기처럼 갑작스레 그 생각은 찾아왔다. 빈틈없이 맞춰진 퍼즐 같은 세상 속에서 자신만이 어디에도 낄 데 없이 퍼즐판 위를 부위하고 있는 것 같았던 연지는 지금껏 느끼지 못한 해방감을 느꼈다. 물 흐르듯 휴대전화를 꺼냈다. 거기엔 아직 미처 정리하지 못한 재현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애써 확인하지 않고 있던 엄마의 메시지는 끈질기게도 화면에 남아있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 미안하지만 50만 더 보내줄 수 있겠니? 아, 지긋지긋해. 이젠 다 끝내버리자. 그 생각이 든 순간 운명처럼 언젠가 재영과 함께 갔던 거제 여행지에서 본 부두가 떠올랐다. 그리고 부두 입구에 버려져 있던 녹슨 자전거까지. 수평선을 향해 곧게 뻗어있는 부두와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자전거. 연질은 그곳을 자신의 종착지로 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한 그녀는 곧 다시 휴대전화를 열고 검색창에서 버스 시간표를 찾았다. 역시나 세종에서 출발하는 버스표는 많지 않았다. 가까운 대전으로 검색하자 꽤 많은 심야버스가 있었다. 연지는 바로 대전터미널을 목적지로 찍고 콜택시를 불렀다. 3분 후 도착 예정이라는 알림을 확인한 후 연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한 택시의 기사는 말 수가 없었다. 연지의 표정을 읽고 관록 있는 기사가 입을 다문 걸 수도 있었다. 어차피 어떤 말도 할 기분이 아니었던 연지는 창밖만 멀거니 쳐다봤다. 이 순간 아까 정리한 파일처를 서랍에 넣어두지 못한 게 생각난 자신이 기가 막혔다. 임대 사인이 붙은 여러 건물을 지나던 중 연지는 한 휴대전화 가게 앞에 붙은 여자 모델과 눈이 마주쳤다. 연지는 심한 구토감과 함께 눈가가 화끈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직 배경화면에 남아있는 재현을 떠올렸다. 재현은 6년을 함께한 남자친구였다. 그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연지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옆에 있어주던 남자친구였다. 연지 또한 재현이 군대에 있을 때 매주 편지를 보내던 여자친구였다. 언젠가 연지는 재현에게 말했다. 자기는 부모님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랐지. 나는 정반대야. 나는 자식으로서 진 빚을 부모에게 갚고 있어. 웃기지 않아?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거라곤 이 거지 같은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 그게 다야. 나는 학원 하나 다니지 않고 이 대학에 들어왔고 학비는 장학금을 받고 있어. 생활비는 알바하면서 벌고 누구보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근데 진짜 거지 같은 건 가족이라는 이유로 외면할 수도 없어. 나랑 결혼하면 아마 자기도 나와 같은 수렁에 빠지게 될 거야. 자기는 나 버리고 훨훨 날아가. 자기랑 맞는 공주님 같은 여자 만나서 알콩달콩 살아.
연지의 넋두리가 끝났을 때 재현은 연지를 품에 꼭 안았다. 그리고 그의 숨소리 섞인 단어들을 내뱉으며 연지의 귀를 간지럽혔다. 걱정하지 마. 자기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언제든 구하러 가줄게. 연지는 그 품에서 난생 처음 편안함을 느꼈던 그날의 자신이 선명했다. 세종시 공무원 합격자가 발표되던 날, 합격의 기쁨보다도 장거리 연애가 시작될 미래를 생각하며 미간을 좁히고 있던 연지였다. 재현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걱정할 건 하나도 없어. 연지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연지는 그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행동을 했다. 조금씩 달라진 재현의 태도를 보며 일말의 불안감에 휩싸인 탓이었다. 어쩌면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확신을 다시금 얻고 싶다는 욕심이었을 수도 있다. 연지는 재현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를 열었다. 그날 연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사진첩에서 발견한 낯선 여자를 안고 있는 재현이 아니었다. 재현이 이미 3개월째 그녀와 연인 사이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도 아니었다. 연지를 가장 밑바닥으로 끌고 간 것은 수백 건이 넘는 그 여자의 메시지 중 단 하나였다. 엄마 아빠랑 같이 백화점 왔어. 취업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고 가방 하나 사기로 했거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현이 휴대전화를 살피던 연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더 이상 찾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조명조차 켜지 않은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잠든 재현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밤을 새운 연지는 믿고 싶었다. 이것이 단지 한순간의 방황일 뿐이고 재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신일 것이라고. 그러나 다음날 아침 브런치 카페에서 사실을 묻는 연지의 불안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재현은 말했다. 맞아. 이제 그만 너랑은 정리하고 싶어. 연지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재현은 연지에게 현실을 들이밀었다. 너도 네 상황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연지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쥐고 이별을 구하는 재현을 탓할 수도 없었다. 재현이 용서를 빌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줄 생각이었던 연지는 몇 날 며칠을 매달렸다. 더 좋은 사람 찾아가라고 했던 거 진심 아니야. 그렇게 말해서 너한테 떠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제발. 바닥에 바싹 엎드리며 그의 신발이라도 핥을 기세로 붙잡았지만 재현은 그럴수록 냉담해질 뿐이었다. 그렇게 재현은 연지를 떠났다. 과거의 추억도 재현을 붙잡을 때마다 떨이 상품 팔아넘기듯 내던져져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연지는 같은 구간만 튕겨대는 고장난 CD 플레이어처럼 집과 회사만을 반복했다. 텅 비어버린 재현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영화, 음악, 술 찾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언제나 하루의 마지막에 연지가 선택한 것은 재현의 SNS를 찾아보고 그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재현은 이제 연지의 연락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 퇴근하기 직전 연지는 휴대전화를 켠 채 비상계단에 앉아 있었다. 재현과의 메시지 창은 오른쪽에만 기둥을 세워둔 듯 연지의 말풍선만 쭉 이어져 있었다. 연지는 눈앞이 뿌얘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관자놀이를 간지럼 태우며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눈앞이 다시 맑아지자 끝없이 올라가는 계단이 시야 가득히 펼쳐졌다. 눈을 한번 질끈 감은 후 연지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연락할 일 없을 거야. 미안했어. 그러나 마지막을 고하는 연지의 문자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연지를 태운 택시는 대전 중심지에 들어서고 있었다.
금요일인 탓인지 도로에는 차가 가득했다. 연지는 다시는 밟을 일이 없을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물론 삶을 놓고자 마음먹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도 많았다. 끝이 없는 가족의 뒷바라지, 타성화된 직장생활, 낭만이라고 없는 이 사회, 버팀목이었던 재현과의 이별까지 모든 것이 연지를 궁지에 몰아넣고 비웃고 있었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라며 연지는 전의를 상실했다. 이제 어떻게 되어도 좋아. 이럴 줄 알았다며 비웃으려면 비웃으라지. 밝은 빛을 뿜어대는 터미널 건물 앞에서 연지는 보란듯이 택시문을 텅 하고 닫았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8시 반이었다. 거제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10시 10분에 남아 있었다. 연지는 무인 예매기에서 티켓을 출력한 후 대합실을 한번 훑었다. 그리곤 심혈을 기울여 사람들과 가장 맞닿지 않을 만한 의자를 골라 털썩 앉았다. 터미널 안은 그럭저럭 차 있었다. 어디 멀리라도 떠나는 듯이 커다란 캐리어를 끼고 있는 한 남자가 전화로 연신 무언가를 말하는 게 보였다. 연지는 그 남자의 캐리어를 바라보았다. 커다랗긴 하지만 인생을 다 담을 정도의 크기인지 생각했다. 혹은 반대로 저 정도 크기의 가방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도 짐작해봤다. 삶을 다 담기엔 너무나도 작아 보이기도 하고 결국 유한한 물질에 불과한 것들을 담기엔 쓸데없이 커 보이는 그 가방을 잃어버릴세라 옆에 꼭 끼고 있는 모습이 우스웠다. 연지는 자신의 에코백을 내려다봤다. 책 한 권, 필기구 몇 개, 지갑, 립스틱 하나가 들어있는 가방은 단순했지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 이리저리 필요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언짢았다. 가방의 처리를 고민하고 있던 중 누군가가 연지 어깨를 두드렸다. 명호가! 화들짝 놀라 옆을 돌아보자 한 노인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는 중절모에 잘 다려진 마수제의 셔츠와 바지를 입고 연지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한 연지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노인은 다시금 연지 어깨를 쳤다. 우리 명옥이 많이 기다렸니? 많이 더웠지? 인자 집에 가자.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려던 연지의 눈에 노인의 목에 걸린 명찰이 보였다. 명찰에는 큼지막하게 명조체로 간곡한 부탁의 말과 함께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었다. 저희 할아버지 송현철 씨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혹시 혼자 계신 모습을 보시면 아래 이 번호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여전히 연지를 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다. 곧이어 그는 연지 옆자리에 풀썩 앉았다. 아, 예. 연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꾸벅이곤 명절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액정에 꾹꾹 입력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연지는 노인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끔 그의 무릎팍을 지그시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리지도 않았을 때 한 남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송현철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연지는 상대방에게 걱정할 것 하나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자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여기는 대전 복합터미널 서관 대합실이에요. 할아버지 분은 아무 탈 없이 의자에 앉아 계세요. 상대방 남자는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도착하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텐데 그때까지 할아버지가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붙잡아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8시 50분이었다. 연지는 알았다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었다. 연지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노인의 얼굴을 살폈다. 그는 시종일관 즐거운 표정이었다.
계속해서 연지를 명옥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굴기도 하고 짐짓 무서운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이노움하며 장난을 치는 노인의 얼굴에는 애정이 가득 묻어 있었다. 연지는 명옥이란 사람이 도대체 이 노인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졌다. 할아버지, 내가 누구예요? 우리 명옥이지. 노인은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연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내인지 딸인지 알고 싶었던 연지가 바란 대답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칠거칠한 노인의 손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온기가 따뜻했다. 순간 연지는 자신이 명옥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끈질기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누군가의 사랑이 부러웠다. 연지는 입술을 꽉 물었다. 콜록콜록. 갑작스럽게 심한 기침을 내뱉는 노인을 보며 연지는 당황하며 그의 등을 두드렸다. 괜찮으세요? 그러나 노인은 대답도 못하고 계속해서 콜록거리기만 했다. 물이라도 드셔야 할 텐데. 주변을 둘러보니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다. 연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는 노인의 다른 손을 붙잡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잠시만 참으세요. 물 마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버석버석한 노인의 손이 느껴졌다. 연지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노인에게 신경 쓰고 관심을 두는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거제행 10시 10분 티켓이 다시금 떠올랐다. 주머니 속에 잘 있는지 궁금했지만 확인하지 않은 채 편의점 문을 열었다.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차가운 물병을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연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내밀었다. 바코드를 찍은 직원은 포스기를 보며 원+1 상품이라 하나 더 가져오셔야 해요. 라고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괜찮다고 말하려던 연지는 어쩌면 노인에게 물이 많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급하게 한 병을 더 가져왔다. 결제를 마친 카드를 지갑에 넣고 바로 뚜껑을 따서 노인에게 물을 건네는 연지의 눈에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연지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노인을 보며 순간 맥이 빠졌다. 쓸데없이 오지랖을 부려서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후회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었다. 연지는 노인을 잡으러 갈 욕도 없이 슬근슬근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연지가 뒤따라오건 말건 노인은 다시 대합실 의자에 앉았다.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본 연지는 하는 수 없이 노인의 옆자리에 앉아 물병을 건넸다. 좀 마시세요. 기침 심하게 하시던데. 노인은 물을 마시는 방법조차 잊은 사람처럼 물병을 든 연지의 손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또다시 명옥을 찾았다. 명옥이가 올 때가 됐는데. 명옥이가 누군데요? 연지의 질문에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리고 물병을 받아들고 한 모금 두 모금 조금씩 목을 죽였다. 내 막내딸이요. 이 근처 한약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밤길이 위험해서 내 항상 이렇게 데리러 옵니다. 벌써 깜깜한데 왜 아직 안 오노? 노인은 걱정 한가득한 얼굴로 버스가 오가는 승차장을 바라보았다. 문을 주시하며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고 있었다. 연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커다란 디지털 시계가 8시 59분 57초를 알리고 있었다. 깜빡이며 흘러가는 초를 세던 연지는 주머니 속 티켓을 만져보았다. 종이의 가장자리가 연지의 손가락 끝에 베일 듯 날카롭게 만져졌다. 참 대견하지 않소? 아직 20밖에 안 된 아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이고, 우리 때야 전쟁이다 뭐다 해서 인생이 흘러가라고 하는 대로 살았지만
요즘은 안 그렇지 않소. 기왕 이 좋은 세상에 이 좋은 시기에 태어났으니 하고 싶은 일만 시켜주고 싶은데 못난 부모 만나 고생만 시키는 게 미안할 뿐이요. 아이고, 남들 다 간다는 대학도 못 보내줬는데 혼자 약방에서 일하면서 집안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탠다는 딸아이요. 그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다오. 노인의 입꼬리는 희미하게 올라가 있었지만 반쯤 감긴 눈엔 슬픔이 가득해 보였다. 말을 하던 중 노인은 잠시 온정신으로 돌아간 듯 자세는 곧게 고쳐졌고 말투는 또렷해졌다. 따님께 많이 미안하세요? 연지는 자신이 뱉은 미안이란 단어에 흠칫했지만 질문을 들은 노인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곤 셔츠와 바지를 뒤적이며 담배가 없네. 나지막하게 말했다. 곧 담배 찾기를 포기한 노인은 다시 허공을 무기력하게 쳐다보았다. 그야 미안하지. 더 좋은 것들을 물려주지 못해서. 그 귀한 아이를 고생만 시켜서. 거기까지 말한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숨을 한번 길게 쉰 후 말을 이었다. 에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일 뿐이요. 미안하단 말을 하면 딸의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무시하는 처사가 되지 않겠소. 염치 없는 짓이지. 딸애는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알아가는 중일 텐데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해도 아이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배울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 사랑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언젠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기분을 자기 새끼에게 품겠지요. 살아간다는 게 살아있다는 게 그런 것 아니겠소. 노인은 거기까지 말한 후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달라진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아 아마도 다시 다른 생각에 빠진 것 같았다. 연지는 노인의 여벌구를 쳐다보며 코를 한번 훌쩍였다. 눈물이 흐르기 전에 오른발 소매자락을 들어 물기를 흡수시켰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티켓을 꺼냈다. 거제라고 적혀져 있는 작은 티켓이 연지의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었다. 연지는 이 땅의 끝자락에 붙어있는 도시를 떠올렸다. 아니, 이 땅에 붙어있지도 않은 도시였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다리를 놓아 멋대로 섬이었던 곳을 이어버렸다. 그 도시에 있는 또 다른 끝자락, 부두를 향해 가려던 자신이었다. 끝없이 이어진 수평선이 펼쳐진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합격 발표가 난 지 얼마 안 되어 재혼과 함께 떠난 거제 여행이었지만 그날 연지의 기분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가는 도중 받은 엄마의 문자 때문이었다. 미안한데 아빠가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더 이상 공사장에 나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엄마도 열심히 식당 나가고 청소를 하면서 벌어보겠지만 혹시 앞으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가 정말 미안해. 거제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연지는 몇 번이나 엄마와의 채팅창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뭐라고 답장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가장이 되어버린 자신의 삶이 불쌍하기만 느껴졌다. 연지는 미안하단 말이 2번이나 들어간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미안하면 부탁하지 마. 차마 쓰지 못한 그 말을 마음속으로 외쳤다. 연지는 엄마의 미안해란 말이 그 어떤 말보다도 싫었다. 3글자에 불과한 그 한마디는 엄마에겐 꺼리김없이 부탁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고 자신에겐 거부할 수 없는 부채감을 지우는 마법의 주문이었다. 전화로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열심히 공부하더니 잘 됐다. 정말 축하해, 딸. 호들갑 떨면서 축하해줄 거란 기대는 하지도 않았지만 엄마의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에 연주는 기운이 쭉 빠졌다. 응, 엄마. 그리고 이번 달은 알바를 많이 못했어. 생활비 평소보단 많이 못 보냈으니까 그렇게 알아둬. 엄마는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미안해, 딸.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던 연지였다. 거제에 도착해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연지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한없이 펼쳐진 수평선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바다가 마치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처럼 보였다. 넓다. 연지는 바다를 보며 나지막이 절망스럽게 말했다. 연지의 혼잣말을 들은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넓지. 그거 알아? 바다가 지구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인류는 바다에 대해 알아낸 게 10%도 안 된대. 연지도 들어본 적은 있는 말이었다. 우리가 아는 건 고작 10%. 연지는 그 말을 반복해서 중얼대며 끊임없이 파도가 있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재현은 옆에서 연지의 손을 꼭 잡았다. 나한텐 그래, 우리가 아직 서로에 대해 알아낸 건 10%도 안 될 거로 생각해. 앞으로 평생 함께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알아내보자. 그 순간만큼은 연지도 엄마의 문자를 잊고 재현과 마주보고 웃었다. 그러나 연지는 지금 대합실에 거제행 티켓을 들고 혼자 앉아있다. 결국 10%에 불과하다는 바다의 비밀보다 더 알기 힘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영혼을 말하던 재현은 그렇게 떠나갔다. 엄마의 마음도 여전히 알기 힘들었다. 굳이 초면인 노인을 붙잡고 있을 이유를 찾고 있는 자신조차도 이해되지 않았다. 재현의 말과 엄마의 담담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파도의 잔상과 함께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할아버지! 생각에 빠져있던 연지는 누군가가 낸 커다란 목소리에 놀라 순간적으로 티켓을 구겨 에코백 안에 집어넣어 버렸다. 고개를 들자 연지보다 몇 살은 더 많아 보이는 한 남자가 이쪽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남자는 노인의 팔을 붙잡고 그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노인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연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곤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건넸다. 아니요, 괜찮아요. 연지는 어쩐지 자신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혹시 계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어디 가시는 중이셨어요? 남자는 연지에게 무척이나 미안한 듯 계속 물어왔다. 연지는 남자의 눈을 피하며 괜스레 자신의 가방을 쳐다봤다. 예, 그렇긴 한데 버스 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집에 가려고요. 대합실의 디지털 시계는 9시 10분 43초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연지는 거짓말을 했다. 남자가 알 턱이 없음에도 연지는 갑자기 몹시 부끄러워졌다. 그러나 연지의 마음을 알 리 없는 남자는 더욱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쩌죠? 정말 죄송해요. 대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 사세요? 연지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저희 집은 세종이라 멀어요.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남자도 쉽게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불편하시면 비슷한 곳에라도 내려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처럼 미안한 표정을 짓는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다 연주는 주저주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 세종호수공원 제2주차장 앞에서 내려주세요. 연주의 말에 남자는 활짝 웃어 보이며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건네는 남자의 얼굴을 보며 연주는 생각했다. 차를 얻어 타는 건 나인데 왜 그쪽에 고마워해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는 않은 채
조용히 남자와 노인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노인을 먼저 집에 바래다 준 후 남자는 내비게이션에 세종호수공원 제2주차장을 입력했다. 차 안에서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지연수라고 소개했다. 31살에 K건설회사 홍보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는 주눅들지 않은 자신감과 시원시원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명옥은 그의 어머니이고 현재 노인과 함께 셋이 살고 있다고 했다. 이름을 묻는 그에게 마지못해 김현지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 어디 가던 중이셨어요? 세종에서 대전까지 와서 버스 탈 정도면 꽤 중요한 약속이었던 거 아니에요? 현수의 질문에 연지는 잠시 대답할 거리를 찾지 못해 망설였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바로 취소하고 집에 갈 정도였으니까요. 대수롭지 않다는 연지의 말에도 현수는 한 번 더 사과했다. 그래도 저희 때문에 못 가시게 돼서 죄송해요. 자주 있진 않은데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연지는 잠시 뜸들이다 우물쭈물 물었다. 힘들진 않으세요? 이렇게 할아버지 돌보시는 거. 조금은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수는 여전히 유쾌하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주로 어머니가 돌보시고 저는 가끔 도와드리는 정도인데요.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웃어넘기는 현수를 보며 연지는 다시 울컥했다. 평생을 공사장에서 막일꾼으로 일하다 불구가 되어 몇 년째 누워있는 아빠. 먹고 살겠다고 아빠의 병시종을 들며 식당 설거지와 건물 청소일을 전전하는 엄마. 악착같이 삶을 이어가는 그들의 예전에 무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마저 떠나보낸 자신. 연지는 자신의 처지를 누구에게라도 이해받고 싶었다. 그게 어떻게 안 힘드세요? 네? 연지는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않았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의지도 없이 흘려보냈다. 그리고 토해내듯 내뱉었다. 저는 너무 힘들던데요. 그냥 모든 게 다요. 가족이란 이유로 나한테 기대는 것도 힘들고 사람이란 믿기 힘든 존재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사실은요, 죽고 싶었어요.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이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니, 보이는 미래라곤 죄다 절망적이기만 해요. 더 이상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죽을 용기도 없었나 봐요. 버스 시간은 사실 10시 10분이었어요. 1시간이나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거짓말했어요. 죽을 수도 없는 제가 바보 같아요. 그래서도 암울해요. 흐느낌 속에 뭉개지는 단어들을 힘겹게 하나하나 뱉어낸 연지는 가슴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슬픔을 끌어안고 울었다. 소리를 내 울면 울수록 목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전멸등처럼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하며 연지 얼굴을 비췄다. 현수는 말없이 운전하며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가 세종호수공원 제2주차장에 도착할 즈음엔 이미 연지가 눈물을 멈추고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던 때였다. 현수는 여전히 씩씩한 목소리로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한 후 안전벨트를 풀었다. 고맙습니다. 연지는 민망함과 미안함이 섞인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벌써 밤꽃이 피는 시즌이네요. 연지를 따라 차에서 나온 현수가 말을 걸었다. 그의 말에 연지는 주변을 쑥 훑었다. 저 멀리서 커다란 밤나무 위에 하얀 안개 같은 밤꽃이 피어있는 게 보였다. 밤꽃은 꽃 같지 않고 저 세상으로 손짓하는 마녀의 손가락에 붙어있는 것 같다. 언젠가 밤꽃 냄새에 대해 불평하는 재현에게 맞춰 밤꽃 모양새를 트집 잡던 게 떠올랐다. 그거 알아요? 밤꽃 꽃말이 희망이래요.
연지는 현수를 말없이 쳐다봤다. 어쩐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부조하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지가 보고 있는 밤나무를 현수도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밤나무에서 맞닿았다. 아까보다 선선해진 밤바람이 둘 사이에 불어왔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딱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모두가 냄새와 생김새를 보면서 기피하지만 언젠간 밤이란 결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잖아요. 현수는 연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연지도 현수의 눈을 잠시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그런가요? 자신 없이 내뱉는 연지의 말에 현수가 대답했다. 그럼요. 단단한 현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밤에 여기 와보는 게 처음이에요. 날도 좋은데 잠깐 벤치에 앉았다 가실래요? 현수는 연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벤치에 앉았다. 연지는 잠시 고민하다 뒷뼘 정도 사이를 두고 엉덩이를 걸쳤다. 고개를 살짝 들어 시선을 위로 두었다. 짙은 남색의 하늘을 채운 주황빛 가로등이 따뜻해 보였다. 저도 사실 힘들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현수는 정막 속에 물러진 고백을 해왔다. 연지는 잠자코 그의 말을 들었다. 왜 안 힘들겠어요. 처음엔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모시겠다는 엄마한테 화를 내보기도 했고요.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부질없었죠. 현수는 웃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제 상황이 연지 씨보다 힘들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린 어쩔 수 없이 내 아픔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수의 목소리와 겹쳐 엄마의 담담한 미안해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럼 힘들 땐 어떻게 버티세요? 연지는 물었다. 어휴, 버틴다고 버텨지나요? 그냥 내일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현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일은 뭐 할 생각이세요? 내일. 연지는 다른 단어들과 전혀 다른 울림으로 전해오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바다라도 보러 다녀올까 봐요. 연지는 가방 속 구겨진 티켓을 떠올렸다. 바다 좋네요. 현수는 말했다. 희미한 밤꽃 냄새를 담은 바람이 불어왔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